1858년 4월의 그날 저녁,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1000개의 촛불로 환히 타오르고 있었다. 진홍색 벽을 따라 늘어선 금박 거울에 각각의 불꽃이 수없이 반사되며 극장은 런던 최고의 명사들이 모인 반짝이는 심판의 궁전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단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라벨라 페어팩스 양의 마지막 굴욕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그녀는 2층 7번째 박스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붉은 벨벳 쿠션에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장갑 낀 손으로 자개 오페라 글라스를 어찌나 꽉 쥐었던지 비단 아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과 여동생, 어쩌면 이모나 고모 한두 분이 앉아 있어야 할 박스석은 그녀의 외로운 모습 외에는 눈에 띄게 텅 비어 있었다. 이는 3주 전 레이디 펜버튼의 정치 살롱에서 열린 운명적인 저녁 이후로 무르익어 온 스캔들의 증거였다. 그곳에서 아라벨라는 의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오페라 하우스의 공기는 값비싼 향수, 온실 장미의 아찔한 향기, 수정 촛대에서 타오르는 양초의 밀랍 냄새로 가득했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그녀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금속성의 냄새가 깔려 있었다. 아래 무대에서는 비올레타가 사랑과 희생을 노래하고 있었고 소프라노의 목소리는 천사들이 영원한 봄 속에서 뛰노는 그림이 그려진 천장을 향해 솟아올랐다. 하지만 아라벨라는 그 어느 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끔찍한 매혹에 사로잡힌 채 이제 무대 옆 작은 계단을 오르고 있는 한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전 약혼자이자 그녀가 어리석게도 진정한 애정이라 믿었던 것으로 6개월간 구애했던 남자, 토마스 가디너 경이 이제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그는 이브닝 복을 입고 눈부시게 빛났고 금발은 황금처럼 반짝였으며 잘생긴 얼굴에는 위험 있는 기쁨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지휘자는 공연을 멈추었고 가디너 경이 회중에게 연설하기 위해 손을 들자 오케스트라는 침묵했다. 아라벨라는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 자리를 빌려 온화한 성품과 올바른 태도로 영국 여성의 가장 훌륭한 자질을 대표하는 사랑스러운 리디아 페어팩스, 양과의 약혼을 발표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가디너 경의 목소리가 고요한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아라벨라를 강타했다. 각 단어는 상처를 주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가 암묵적으로 그리고 있는 대조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촌이자 아버지의 남동생의 딸인 리디아는 아라벨라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19살의 어린 나이, 상냥하고 순종적인 태도, 황금빛 곱슬머리와 도자기 같은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녀는 날씨보다 더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박수갈채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터져나왔다. 그 찬성의 함성은 오페라 하우스의 기초마저 흔드는 듯했고 모인 관객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아라벨라가 고독 속에 드러난 채 앉아있는 7번째 박스석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서 몇 시에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매혹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심에서부터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들이었지만 모두 그녀가 가족이 앉아 있어야 할 박스석에 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자기 주장이 강한 딸이 너무나 부끄러워 사교계의 얼굴을 내밀기를 거부했기에 그 박스석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인접한 박스석에서는 얇은 칸막이를 통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심지어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불쌍한 아라벨라 페어팩스. 한 여성의 목소리가 거짓 동정심으로 뚝뚝 떨어졌다. 자기 사촌 때문에 버림받다니
듣자 하니 펜버튼 살롱에서 가디너 경과 여성 교육 문제로 다퉜다더군. 상상이가? 여자가 약혼자와 정치 문제로 다투다니. 어떤 남자도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를 원치 않지.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번에는 남성의 목소리였고 무시하는 투였다. 28살이니 이 일에서 회복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거침없는 성격이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군. 처음엔 약혼, 이제는 가족의 존중까지. 페어팩스 경이 직접 그녀가 가문에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더군. 이제 아라벨라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코르셋이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조여왔고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고래뼈가 갈비뼈를 파고들었다. 극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3층의 박스석들이 어지러운 붉은색과 황금색의 나선으로 흐릿하게 섞여들었고 사방에서 얼굴들이 그녀를 향해 비웃는 듯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가디너 경이 리디아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가 그녀의 사촌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동안 여기 홀로 앉아있는 것, 그가 아라벨라와는 정반대인 자질들을 칭찬하는 것을 듣는 것, 사회의 심판이 물리적인 힘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끼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템스강의 안개처럼 회색빛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희미한 명료함 속에서 자신이 곧 기절할 것임을 알았다. 몰려드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군중의 조롱하는 시선과는 다른 또 다른 시선을 인지하게 되었다. 극장 건너편, 가장 눈에 띄는 박스석 중 하나에 웬트워스 공작, 프레더릭 웬트워스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말을 나누어 본 적은 없지만 런던에서 가장 선망받는 신랑감이면서 가장 확고한 은둔자라는 평판으로 알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그녀가 정확히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회청색 눈에는 강렬하고 집중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구경거리를 넘어 그 아래에 있는 한 여인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각과 귀족적인 윤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높은 이마에서 뒤로 넘겨져 있었으며 큰 키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브닝 복 속에서 우아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은 반짝이는 오페라 하우스의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마주쳤고 아라벨라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심장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코르셋이 조여드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오페라 글라스가 그녀의 힘없는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박스석의 노소에 난간에 부딪힌 후 둔탁한 소리를 내며 카펫이 깔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아라벨라의 몸이 휘청거렸고 정성껏 빗어 올린 검은 머리가 핀에서 풀리며 그녀의 머리가 벨벳 쿠션 위로 뒤로 젖혀졌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적인 생각은 쓰라리고 절망적인 메아리가 되어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을 맴돌았다. 여기 이 어둠 속에서도 나는 노출되어 있구나. 오페라 하우스의 소음은 먼 함성으로 잦아들었다. 가디너 경의 발표에 대한 박수 소리는 여전히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외로운 박스석에서 쓰러지는 페어팩스 양을 알아채면서 속삭임과 숨막히는 소리와 뒤섞였다. 누군가는 후각 소금을, 다른 누군가는 의사를 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아라벨라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양초 왁스와 향수 냄새는 아무것도 아닌 축복받은 무우고로 바뀌었고 의식불명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박스석 밖의 발소리, 걱정인지 아니면 그저 호기심인지 모를 고조된 목소리, 비단 스치는 소리와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를 인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도 억지로 눈을 뜰 수도 망가진 인형처럼 쿠션에 기대 누워 얕은 숨을 쉬며
황금빛 가스등 아래 대리석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는 공연이 재개되었고 비올레타의 아리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다. 오페라의 웅장한 드라마에 비하면 한 여인의 실신이 무의 대수랴. 가디너 경은 승리의 순간에서 내려와 이제 리디아 옆에 있는 자신의 박스석에 앉아 있었다. 리디아는 기쁘면서도 죄책감이 드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그의 손 안에 얹은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들 주위로 런던 사교계는 자리에 다시 앉아 내일 쓸 편지와 걸 전화를 이미 구상하며 아라벨라 페어팩스 양의 공개적인 굴욕과 극적인 실신이라는 맛있는 가십을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7번째 박스석에서는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웬트워스 공작, 프레더릭 웬트워스가 갑작스러운 결심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저녁 내내 페어팩스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에 깃든 굳건한 자제력, 마치 녹아내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단한 것인. 양 오페라 글라스를 꽉 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는 3주 전 펜버튼 살롱에 참석했었고 붐비는 응접실 뒤편에 서서 그녀가 여성의 교육 접근권의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인 웅변을 토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와 존 스튜어트 밀을 동등한 능숙함으로 인용했고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약혼녀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점점 더 분노로 일그러지는 가디너 경의 얼굴을 보았고 그때 그 약혼은 끝났음을 알았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공개적인 잔인함, 페어팩스 양이 가장 노출되고 가장 외로울 바로 그 장소에서 새로운 약혼을 발표하는 이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 계산된 악인은 프레더릭 안에서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휘저었다. 불의에 대한 분노, 그가 의회에서 관습에 도전하는 자들을 짓밟는 크고 작은 인간들을 지켜보며 억누르는 법을 배웠던 그 분노였다. 하지만 아라벨라 페어팩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심한 서리 아래 지식여지는 꽃처럼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억누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걱정으로 눈이 커진 채 옆에 앉아있던 여동생 헨리에타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고 단호한 걸음으로 자신의 박스석을 나섰고 그의 이브닝 케이프가 뒤에서 소용돌이쳤다. 다른 신사들이라면 하인을 보내거나 다른 누군가가 숙녀의 공영에 대응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프레더릭 웬트워스는 결코 다른 신사들과 같지 않았고 지금도 그녀의 의식 없는 모습을 더 잘 보려고 목을 빼고 있는 수다스러운 대중의 자비로운 손길에 아라벨라 페어팩스를 내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박스석 밖의 복도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안내원들,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치는 몇몇 부인들, 페어팩스 경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모두 알면서도 누군가 그를 데리러 가야 할지에 대해 무리지어 논의하는 신사들. 프레더릭은 그들 모두를 무시했다. 그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고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가 7번째 박스석에 도착했을 때 당황한 안내원이 문손잡이를 더듬거리고 있었다. 프레더릭은 단 한 번의 눈짓으로 그 남자를 물러나게 하고 혼자 박스석으로 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단단히 닫았다. 그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자 자물쇠는 단호한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고 마침내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그는 3주 동안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여인, 그가 영원히 잠들었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자신 안에서 일깨운 그 여인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아라벨라에게 의식은 조각조각 돌아왔다. 마치 산산조각 난 거울의 파편들이 서서히 재조립되어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이루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등 아래에 벨벳 쿠션이 느껴졌다. 기억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박스석 한쪽에 어색하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박 의자 중 하나에 제대로 앉아 있으며 접힌 이브닝 케이프로 보이는 것에 머리를 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냄새가 그녀에게 닿았다.
백단향과 또 다른 무언가, 이전에 그녀를 압도했던 아찔한 향수와 양초 왁스 냄새를 뚫고 들어오는 뚜렷한 남성적인 향기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리자 세상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페라 하우스의 황금빛 가스등이 이제는 더 어둡고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놀라움의 충격과 함께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웬트워스 공작이 그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큰 키는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게 접혀 있었고 한쪽 무릎은 박스석의 카펫 바닥에 닿아 있었으며 다른 쪽 무릎으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정 물잔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액체가 촛불을 받아 그의 귀족적인 얼굴 위로 무지갯빛 반사를 던지고 있었다. 그의 회청색 눈은 강렬하고 흔들림 없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표정은 이미 약해진 그녀의 몸을 통해 전율을 보냈다. 아라벨라의 첫 본능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팔다리는 무겁고 말을 듣지 않았고 누군가 목의 리본을 풀어주었음에도 코르셋은 여전히 너무 꽉 조였다. 전하,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각되면 저는 완전히 파멸할 거예요. 그 말들은 수년간의 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그녀에게 각인된 대로 자동적으로 나왔다. 그녀의 명성이 이미 오페라 하우스 바닥에 갈갈이 찢겨 누워있는 마당에 예의를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신이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프레더릭 웬트워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겨울 바다 같은 눈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즐거움일 수도 분노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녀에게 잔을 내밀었다. 비록 그녀는 그의 턱에 긴장감이 서려 있고 굳게 담은 입술 주위로 하얀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단히 억제된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 눈에는 이미 파멸하지 않았소. 그렇지 않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은 울림이 되어 그녀의 가슴 속에서 공명하는 듯 했다. 지성을 벌하고 공허한 수능을 보상하는 사회가 무슨 가치가 있겠소. 나는 오래전에 상류사회의 인정이란 가치 없는 화폐라는 것을 배웠소. 그 말들은 그녀에게 거의 물리적인 힘으로 와닿았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수년 동안 비밀리에 품어왔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생각에 목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에게서 잔을 받았다. 그들의 손은 거의 닿지 않았지만 그녀는 장갑을 통해 그의 피부의 온기를 느꼈다. 몹시 목이 말라 물을 입술로 가져가면서 그녀는 잔 너머로 그를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웬트워스 공작이 그녀의 오페라 박스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녀를 바닥에서 의자로 옮겼으며 그녀가 이제야 새로운 공황의 물결과 함께 알아차린 대로 문을 잠갔고 그녀를 동정이나 조롱이 아닌 놀랍게도 감탄과 비슷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스석 밖에서는 막간의 소음이 웃음소리와 가십, 서두르는 발소리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자신의 실신에 대해 토론하는 목소리들, 그녀가 관심을 끌기 위해 고의로 그랬는지 추측하는 여성들, 페어팩스 경이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시골로 보낼지에 대해 내기를 거는 신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문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나고 안내원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어팩스 양,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프레더릭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라벨라의 얼굴에 고정된 채 그 방해를 완전히 무시했다. 잠시 후 발소리는 물러갔지만 그녀는 안내원이 잠긴 문과 예의에 대해 누군가에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까마귀처럼 당신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소. 페어팩스 양, 프레더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베일들은 날카로운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는 동안
그들이 당신의 뼈를 발라 먹게 두지 않을 것이요. 아라벨라는 의자 옆 작은 탁자의 잔을 내려놓았다. 딸깍하는 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듯했다. 이제 둘이 함께 있자 박스석은 더 작고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벽들이 안으로 밀려와 세상이 텅 빈 무대 위에 매달린 이 금박 세 장으로 축소된 것 같았다. 아래에서는 막간을 위해 막이 내려져 있었고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기묘한 정지감이 감돌았다. 왜 저에게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시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 덜 떨리고 더 힘차게 나온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는 제대로 소개받은 적도 없는데요. 그건 사실이었다. 그들은 겹치지만 뚜렷이 다른 사교계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일개 신사의 딸인 반면 그는 공작이었고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었으며 딸을 시집 보낼 모든 중매쟁이 어머니들이 노리는 대상이었지만 36살이 되도록 단호하게 미혼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평판으로만 그를 알았다. 의회에서의 그의 명석함, 광대한 영지, 사교 활동보다 지적인 추구를 선호하는 그의 성향에 대한 속삭임을 들었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었다. 프레더릭은 손을 들어 이브닝 장갑을 벗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가죽을 그의 긴 손가락에서 의도적인 정밀함으로 벗겨냈다. 그 몸짓은 충격적일 정도로 사적이었다. 남자가 사적인 공간에서 동석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이었고 아라벨라는 그것을 지켜보며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이 맨손이 되자 그는 한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명령이 아닌 초대였다. 제대로 앉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직 창백하시니 너무 빨리 움직이시면 다시 기절하실까 염려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갑 낀 손을 그의 맨손에 얹었다. 얇은 비단을 통해 그의 피부에 온기가 느껴졌다. 그가 그녀를 의자에서 옮겨 앉히는 동안 그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녀가 더 똑바로 앉을 수 있도록 머리 뒤에 케이프를 조정해 주었다. 그녀의 자세에 만족하자 그는 발 뒤꿈치에 몸을 낮추었지만 그녀의 손을 놓지는 않았고 그녀는 그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3주 전 펜버튼 살롱에서 당신이 한 모든 말을 들었소. 그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귀족적인 절제의 모든 층을 꿰뚫는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한 무언가였다. 여성의 대학 교육 접근권에 대한 당신의 주장은 내가 의회에서 10년간 들었던 연설 중 가장 설득력 있었소. 가디너는 당신의 명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바보요. 어두운 미소가 그의 입술에 번졌고 그의 엄격한 얼굴을 거의 위험해 보일 정도로 변화시켰다. 아라벨라는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 계시를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그가 거기 있었고 살롱에서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군중을 레이디 펜버튼의 응접실에 서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에게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인류의 절반에 대한 범죄라고 감히 주장했을 때 지켜보던 얼굴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가디너 경과 다른 이들이 제기한 반론에 대응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탄이 누가 듣고 있을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신념을 표명하는 데서 느꼈던 지적인 희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일, 가디너 경의 눈에 서린 차가운 분노, 그가 그녀를 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바래다 주었던 방식, 그리고 이틀 후에 기질의 부조화를 이유로 약혼을 파기하는 편지가 도착했던 것까지. 거기 계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저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뒤쪽에 서 있었소. 프레더릭이 대답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작은 원을 그렸다. 그는 아마 그 제스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여동생 헨리에타가 나를 사회에 내보내 문명화시키려 애쓰는 통에 그 행사에 끌려갔었소. 지루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대신 나는 당신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남자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서서 위축되기를 거부하는 당신을 보았소. 당신은 울스턴 크래프트와 미를 인용했고 식자율과 경제 생산성에 대한 통계를 들었으며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주장을 했지. 그래서 그들은 대신 당신의 여성성, 당신의 품위, 의견을 가질 권리 자체를 공격했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은 물러서지 않았소. 그의 눈은 어두워져 회청색이 바다 위 폭풍 구름처럼 짙어졌다. 나는 당신보다 못한 지성을 가진 자들이 거의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 몇 시간씩 장황하게 연설하는 것을 수없이 의회 토론에서 지켜보았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웅변으로 칭송받는 반면 당신은 당신의 지성 때문에 벌을 받고 있소. 이것은 추악한 일이오. 아라벨라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안도감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왕성한 독서 습관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자 축하해야 할 재능이 아닌 관리해야 할 문제로 여겼다. 가디너 경은 처음에는 그녀의 재치에 매료된 듯 했지만 그녀가 단순히 그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 금세 분개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은 오늘 밤 더 어리고 더 예쁘고 더 순종적인 버전으로 그녀를 대체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판결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여기 그녀가 한 번도 말을 나눠 본 적 없는 웬트워스 공작이 그녀의 지성이 결점이 아니라 미덕이며 그녀가 침묵하기를 거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제발, 페어팩스 양,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너무나 날것이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 친밀함에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5분만 주시오. 그 후에도 여전히 밖에 있는 독수리들을 마주하고 싶다면 내가 직접 문을 열어주겠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혼돈 속에서 닷과도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몸이 결정을 내렸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선가 들어온 외풍에 촛불이 춤을 추자 박스석의 촛불이 깜박였고 벽을 가로질러 그림자가 질주하며 그의 얼굴 위에서 그의 표정의 강렬함을 숨겼다가 드러내기를 반복했다. 그들 주위로 오페라 하우스는 막간 활동으로 윙윙거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웃고 가십을 나누고 샴페인을 마시며 7번째 박스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5분이요. 그녀가 동의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유를 말해 주셔야 해요. 왜 여기 계신지, 왜 문을 잠갔는지, 왜 당신 말대로 이미 파멸한 여자에게 신경 쓰시는지. 프레더릭은 그녀의 손을 놓고 발뒤꿈치에 앉았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변함없는 집중력은 마치 그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사실은 페어팩스 양,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소.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불가능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이 부인할 없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를 찾고 있었다니. 3주 동안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약혼이 파기되고 가족이 지지를 철회하는 동안 웬트워스 공작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살롱이 끝난 후 나는 레이디 펜버튼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물었소. 그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이름과 가디너 경과의 약혼을 언급했고 나는 실망의 칼날을 느꼈음을 고백하오. 하지만 그 후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소문,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고 나는 희망을 품게 되었소. 그의 턱이 다시 굳어졌다. 그 분노의 섬광이 돌아왔다.
당신이 고통받기를 바란 것이 아니오, 결코 아니오. 다만 당신이 당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소. 내 여동생 헨리에타가 알아본 결과 당신이 오늘 밤 오페라에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나는 막간에 당신에게 다가가 정식으로 소개를 요청하고 방문 허락을 구하려 했었소. 그는 한 손으로 박스석 주위를 가리켰다. 그의 표정은 암담했다. 이런 공개적인 처형은 예상하지 못했소. 무대에서의 발표, 당신의 사촌을 고른 의도적인 잔인함. 그들이 모두 당신을 마치 곰미끼 사냥의 구경꾼처럼 쳐다보는 방식.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의 자비에 당신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소. 그들에게는 자비란 없으니까. 아라벨라는 이제 떨고 있었다. 실신의 여파 때문인지, 그의 근접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말하는 것의 압도적인 불가능성 때문인지 그녀는 판단할 수 없었다. 당신은 문을 잠갔어요. 그녀가 말했다. 감정적인 함의가 너무나 광대하여 숙고할 수 없었기에 실용적인 세부 사항에 매달렸다. 스캔들을 막기 위해 스캔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안식처를 만들었소.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밖에서 당신은 먹잇감이요. 여기 안에서 이 5분 동안 당신은 안전하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만약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그 스캔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 될 것이요. 당신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스캔들이지.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기만이나 동정 혹은 그들 둘 다를 파멸로 이끌 그릇된 기사도의 흔적을 찾았지만 오직 확고한 결의와 희망처럼 보이는 무언가만 발견했다. 그의 백단향 향수 냄새가 작은 탁자 위 꽃병에 꽂힌 장미와 섞여 그녀가 영원히 잊지 못할 후각적 기억을 만들어냈다. 웬트워스 공작이 잠긴 오페라 박스석에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구조가 아닌 인정을, 구원이 아닌 연대를 제안했던 이 시간 속에 멈춘 순간을. 당신의 5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안도와 함께 더 격렬한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가 대답하며 말을 시작했다. 오페라는 7번째 박스석의 벽 너머에서 재개되었다. 오케스트라가 3막의 시작 음으로 부풀어 올랐고 금박 칸막이를 통해 아라벨라는 비올레타가 그녀의 아리아 아디오 델 파사토, 아디오 델 파사토, 즉 과거여 안녕을 시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소프라노의 목소리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꿈, 절박한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빠져나가는 삶에 대한 가슴 아픈 비탄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 타이밍은 너무나 가슴 아팠고 그녀 자신의 상황의 처참함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만약 그녀가 눈물 흘리기 직전이 아니었다면, 만약 웬트워스 공작이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모든 생각을 감지하는 듯한 그 겨울바다 같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면 아라벨라는 웃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프레더릭이 의도적인 조심스러움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이전의 웅크린 자세에서 그녀의 의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자세로 움직이는 것을. 한쪽 무릎 그리고 다른 쪽 무릎이 박스석의 카펫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의 큰 키는 간청의 자세로 접혔고 그 자세는 그녀의 몸을 통해 물을 가르는 번개처럼 충격의 파문을 보냈다. 시골춤의 조롱 속을 제외하고는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고 그때조차도 잠시 구애의 형식적인 안무 속 정해진 동작에 불과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웬트워스 공작,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 광대한 영지를 지휘하고 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자, 그보다 낮은 귀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하는 그 남자가 문 너머에서 스캔들이 폭풍처럼 브리윙하는 동안 잠긴 오페라 박스석에서 망가진 여자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가 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위치해 있었으며 허락 없이는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제스처의 자제력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아라벨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꼬였다. 그녀의 얼굴이 감추려 애쓰는 혼란을 손이 드러내면서 장갑의 비단이 구겨지고 펴졌다.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잠긴 문을 비틀어 열고 이 불가능한 친밀함에서 그녀를 망가진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처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부분, 레이디 펜버튼의 응접실에 서서 침묵하기를 거부했던 부분, 그 오페라 글라스를 움켜쥐고 1000개의 심판하는 눈초리를 견뎌냈던 그 부분은 필사적으로 머물고 싶었다.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고, 웬트워스 공작이 제단 앞에 간청자처럼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페어팩스 양, 프레더릭이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회가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 자신을 위축시키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 물으려는 것을 물으면서 당신 위에서 군림하지는 않겠소.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를 쳤다. 가혹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말로 표현해 본 적 없는 무언가, 더 작고 더 조용하고 덜 지적이고 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녀 자신을 만드는 모든 것에서 덜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을 그가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28년 동안 자신을 응접실과 무도회장에 맞는 형태로 접어왔고, 사회가 과도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부분들을 잘라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는 부족하고 부적합하고 덜 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존재로 여겨졌다. 저에게 무엇을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숨가쁘고 얼마나 어리고 불확실하게 들리는지에 놀랐다.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 명성, 제 약혼, 제 가족의 존중 모두 사라졌어요. 그녀는 문 쪽을, 그녀의 이름이 런던 가십의 진흙탕 속에서 끌려다니고 있을 세상 너머를 막연히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가디너 경과 상냥하고 순종적인 리디아가 그들의 훌륭한 결합을 축하받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는 마치 그녀가 단지 순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죽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어려운 딸에 대한 위로를 받고 있을 것이었다. 아무것도 제공할 것이 없는 여자, 결혼 시장에서 손상된 상품인 여자, 어떤 관계에도 스캔들만 가져올 여자에게 웬트워스 공작이 무엇을 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소. 프레더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당신의 신념, 당신의 용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오.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회청색 눈은 그녀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다음에 올 무엇을 위해 자신을 추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어깨의 긴장, 그의 턱의 굳은 모양을.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당신에게 구혼할 허락을 구하고 싶기 때문이오. 공개적으로, 런던 전체 앞에서.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불가능하고 수정처럼 맑게 공중에 떠 있었고 잠시 동안 아라벨라는 그를 쳐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구혼하다니, 공개적으로, 런던 전체 앞에서. 웬트워스 공작, 영국에서 가장 선망받는 신랑감, 수많은 아름답고 연줄 좋은 젊은 여성들을 거절했던 남자가 스캔들에 휩싸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파멸한 아라벨라 페어팩스 양인 그녀에게 구혼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가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반은 히스테리, 반은 불신이었다. 그녀가 막을 수 있기 전에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당신은 미쳤어요. 그녀는 그가 제안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물리적으로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하, 당신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이세요. 당신은 어떤 여자든 젊고 아름답고 예의 바른 여자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스캔들에 자신을 올가매려 하시나요? 정치에 대해 논쟁하고 철학을 인용하며 그런 행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28살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방금 자기 사촌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사람 말이에요. 그녀의 결점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다. 각각은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게여서 그것들이 단지 그녀 존재의 사실이 아니라 결함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거의 잊고 있었다. 프레더릭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 주위에서 무언가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부드러움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었다. 나는 어떤 여자도 원치 않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레이디 펜버튼의 응접실에 서서 지성에는 성별이 없다고 주장했던 여자를 원하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와 존 스튜어트 밀을 한숨에 인용했던 여자. 10년간의 응접실 대화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보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준 여자. 그의 손은 무릎 위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가락의 긴장감, 그가 그녀를 잡으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자제하듯 이브닝 바지 천을 누르는 방식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열등한 지성을 가진 남자들이 거의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 잘난 체 하는 것을 수년간 지켜보았고 그동안 뛰어난 여성들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생각이 없는 척해야 했소. 나는 사회가 남성의 평범함을 칭송하면서 여성의 탁월함을 벌하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나는 나의 침묵으로 사교계로부터의 물러남으로 현상 유지에 도전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것에 공모해왔소. 하지만 그때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내 안에 무언가, 몇 년 전 아버지를 잃고 원치 않았던 자귀를 물려받았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그 무언가가 깨어났소. 이제 아라벨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프레더릭의 무릎 꿇은 모습이 촛불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듯했다. 깜박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신기루처럼. 당신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여자를 위해 스캔들에 자신을 올가매시려는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그에게 왜, 정말로 왜, 지적인 논쟁이 아닌 그 아래의 감정적인 진실을 묻는 것에 가장 가까웠다. 그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뒤엎으려는 그런 광기, 그런 의지를 무엇이 동기부여할 수 있겠는가? 말해본 적은 없소. 그래. 프레더릭이 인정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날것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게 만드는 가드 없는 무언가였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말을 들었소. 그리고 나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3주 동안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소. 당신이 위축되기를 거부하며 서 있던 방식,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에 대해 말할 때 당신 목소리의 열정,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서 대신 당신의 인격을 공격했던 당신의 논리의 논리. 나는 그날 저녁을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말한 모든 단어, 당신이 한 모든 제스처를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되풀이했소. 그리고 나는 내 평생 동안 내게 도전하고 나와 맞서고 나의 편안함이나 다른 누구의 편안함을 위해 위축되기를 거부할 누군가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소. 벽 너머의 아리아가 절정에 이르렀다. 비올레타의 목소리가 절망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솟아올라 과거의 꿈과 현재의 슬픔을 노래했고 그 음악은 그 순간의 초현실적인 친밀함을 강조하는 듯했다. 세상 밖이 끊임없는 심판을 계속하는 동안 잠긴 오페라 박스석에서 펼쳐지는 이 고백을 아라벨라는 복도 너머의 발소리, 추측과 가십으로 고조된 목소리, 마지막 막을 위해 자리로 돌아오는 막간의 군중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프레더릭과 함께 여기 잠긴 문 뒤에서 보호자 없이 단둘이 머무는 매 순간이 그녀의 평판에 관해 박히는 또 다른 못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경 쓸 수 없었다. 그가 신전 앞의 신자처럼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감히 희망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그녀에게 제공하고 있을 때 그녀는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기만이나 동정,
그릇된 기사도의 흔적을 찾으며 이것이 정교한 장난이거나 열병 같은 꿈이라는 것을 드러낼 그의 평정심의 균열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꾸준하고 열려 있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웬트워스 공작에게서 볼 수 있을 법한 방식으로 취약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그녀는 동정이 아닌 분노를 보았다. 그가 그녀 주위를 까마귀처럼 맴도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언뜻 보았던 그 통제된 분노였다. 그는 그녀를 대신하여 분노하고 있었다. 지성과 용기를 벌하는 사회에 분노하고 가디너 경의 공개적인 잔인함에 분노하고 그녀가 28년 동안 자신을 위축시키도록 강요한 세상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 아래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일단 그녀가 인식하자 명백한 놀랍게도 희망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라벨라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마치 그것이 어떤 계시라도 되는 것처럼 제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남자들은 전에도 제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의견이 많고 너무 격렬하다고 말했어요. 가디너 경은 6개월 동안 제 말을 듣고 나서 장미를 백합보다 선호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의견을 표현한 적 없는 제 사촌을 선호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당신이 제 논쟁에 실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국에는 더 조용하고 더 순종적인 아내를 원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내라는 단어가 그녀가 막을 수 있기 전에 주제넘고 드러내는 말로 튀어나왔고 그녀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프레더릭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로 구부러졌다. 조롱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다. 마치 그녀의 실수가 그들 둘 다를 당황하게 하기보다는 그를 기쁘게 한 것 같았다. 무엇이 나를 다르게 만드는가? 그가 천천히 반복했다. 그 질문을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지함으로 고려하며 아마도 그 대답은 내가 편안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요. 페어팩스 양. 나는 몇 년 동안 편안했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하고 단지 내가 자귀와 부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말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 그것은 숨 막히는 일이요.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요. 그것은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누군가로 날씨나 최신 유행에 대한 또 다른 공허한 대화를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영지에 숨고 사회를 피하는 누군가로 만들었소. 하지만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방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조차 당신이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소. 그는 약간 움직였다. 일어나지 않고 자세를 조정하며 자신을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 대화를 단순한 요청에서 신성한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그 간청의 자세를 유지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내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소.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소, 페어팩스 양. 당신은 당신의 평판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사회의 좁은 기준으로는 그럴 것이요. 당신은 가족의 존중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것도 사실일 것이요. 비록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사랑을 철회하는 가족은 당신의 슬픔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은 제공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요. 당신은 도전하고 자극하고 쉬운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신을 가졌소.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때조차도 방어할 의지가 있는 신념을 가졌소. 당신은 오페라 박스석에 홀로 서서 수백 명의 심판을 견딜 만큼 충분한 용기를 가졌소. 이것들은 극복해야 할 결점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재능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 인생을 그것들을 축하하며 보내고 싶소. 촛불이 다시 깜박이며 그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춤추게 했고 아라벨라는 그 박스석이 고해성사가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평소의 가면과 연기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세상과 분리된 신성한 공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스캔들이 브루잉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7번째 박스석에 잠긴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하고 있었으며 평판은 런던의 가십 공장에서 갈갈이 찢기고 재조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회의 규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동료의 영혼, 상류 사회의 숨 막히는 수능으로부터의 동료 망명자를 인식하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는 무언가였다. 하지만 이건 광기예요. 아라벨라가 속삭였다. 비록 그녀 자신의 항의가 약해지고 그의 확고한 확신의 무게 아래 그녀의 반론이 무너지고 있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당신은 저에게 공개적으로 구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가십, 추측,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든 당신을 유혹했다고, 제가 공작을 결혼의 덫에 빠뜨리기 위해 여성적인 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미쳤거나 홀렸거나 어떤 일시적인 정신 이상을 겪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반대하도록 조언할 것이고 당신의 가족은 반대할 것이며 런던의 모든 중매쟁이 어머니들은 저를 그들의 상을 훔쳐간 적으로 볼 거예요. 말하게 두시오, 프레더릭이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이 담겨 있었다. 영지를 지휘하고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회 결정을 내렸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추측하고 가십을 나누고 그들을 기쁘게 할 어떤 환상이든 만들어내게 두시오. 나는 몇 년 전에 그들의 의견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두었소. 페어팩스 양. 이 순간 내게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당신의 것이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구혼하기를 원하오? 그것이 적절하거나 기대되거나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느끼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느끼기 때문에 마침내 나와 같이 세상을 보는 단지 전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나에게 도전하고 나와 논쟁하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 누군가를 찾았다는 이 느낌 때문에 그것이 내가 묻고 있는 것이요. 당신의 감사나 상황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는 당신의 진정한 열망을. 아라벨라는 그가 제공하는 것, 구조가 아닌 파트너십, 구원이 아닌 연대의 무게를 온전히 흡수하며 숨을 멈췄다. 벽을 통해 비올레타의 아리아는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렀고 마지막 음표는 축복이나 경고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정말로 과거여 안녕이었다. 그리고 아라벨라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프레더릭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 다음 몇 주나 몇 달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생애의 궤적을 결정할 것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거절할 수도 있었고 그에게 문을 열고 오늘 밤의 굴욕의 결과를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두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으며 가족의 시골 영지로 물러나 너무 똑똑한 것의 위험에 대해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이야기로 남은 날들을 살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이 불가능한 스캔들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로 만들 수도 있었고 자신의 지성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축하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신경질적인 비틀기를 멈추고 이제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저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실신과 굴욕과 잠긴 문에도 불구하고 몇 주 만에 가장 차분함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마침내 해결된 것 같았다. 프레더릭은 무릎 꿇은 자세에서 유려한 우아함으로 일어섰다. 조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작은 공간을 총성처럼 울리는 듯한 단호한 딸깍 소리가 났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는 그들의 친밀한 안식처로 현실을 무너뜨리듯 되돌려 놓았다. 막간 대화의 희미한 함성이 갑자기 날카롭고 즉각적으로 변했고 아라벨라는 혈관을 통해 얼음물이 흐르는 듯한 공황 상태를 느꼈다. 28년간의 사회적 조건화로 연마된 그녀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찾을 수 있는 옆문으로 빠져나가 웬트워스 공작과 함께 잠긴 박스석에서 나오는 것을 누군가 보기 전에 스캔들이 영구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무언가로 굳어지기 전에 런던의 밤속으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이 문손잡이를 향해 뻗었지만 프레더릭은 실제로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그녀의 길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그의 큰 키가 그녀와 탈출구 사이의 좁은 공간을 채웠다. 옆문으로 혼자 떠나셔도 좋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회청색 눈에 타오르는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꾸준했다. 아니면 내 여동생이 기다리는 내 박스석으로 함께 걸어가. 마지막 막을 내 가족과 함께 앉아도 좋소.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오, 페어팩스 양. 강요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겠소. 만약 지금 당신이 걸어나간다면 당신은 혼자 걸어나가는 것이고 그들은 당신의 고독한 퇴장을 수치심으로 여기서 불법적인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인정으로 해석할 것이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 팔을 잡는다면, 만약 당신이 저 문을 통해 나와 함께 걸어가 이 극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박스석에 앉는다면 당신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가 당신과 공개적으로 어울리기를 선택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어울리기를 선택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오. 그 말들은 도전과 초대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려 있었고 아라벨라는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잠긴 박스석에서의 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공개적인 선언, 그녀가 그림자 속으로 후퇴하거나 사회의 심판이라는 타오르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 감히 그들이 눈을 돌리게 만들 이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온몸이 이제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환희가 가슴속에서 싸워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지만 그 공포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프레더릭이 처음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정신과 용기와 신념이 전부라고 말했을 때부터 자라나온 무언가였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영혼이 지친 피로감이었다. 수년간 자신을 위축시키고 더 작고 조용하고 덜 위협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지성에 대해 사과하고 의견을 숨기고 자신이 아닌 무언가인 척하며 쌓아온 무게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너무나 지쳐 있었다. 모든 말과 몸짓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끊임없는 경계에 너무 지쳐 있었고, 말하면 부적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뛰어난 생각들을 지켜보는 것에 너무 지쳐 있었으며, 그녀 자신을 만드는 모든 것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듣는 것에 너무 지쳐 있었다. 프레더릭은 아직 팔을 뻗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채 인내심 있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어떤 생각 없는 용감한 제스처가 아니라 그녀에게 다른 길을 제공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팔을 잡을게요.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사지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프레더릭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긴 밤 뒤의 일출과 같았고 그의 엄격한 얼굴을 빛나는 무언가로 변화시켰다. 그는 형식적이면서도 친밀한 작은 절과 함께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을 그의 소매에 얹었고 그의 이브닝 코트의 고급 원단 아래로 그의 팔의 단단한 온기를 느끼며 함께 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가 문을 열자 오페라 하우스의 사교계의 모든 힘이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소음과 빛, 그리고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웬트워스 공작이 파멸한 아라벨라 페어팩스 양을 팔에 끼고 7번째 박스석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돌아섰다. 2층을 둘러싼 웅장한 복도는 막간의 군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온갖 색상의 비단과 공단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 목과 손목, 정교하게 꾸민 머리에서 반짝이는 보석들, 그들의 부와 지위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조하는 듯한 엄격한 검은색 이브닝복을 입은 신사들, 공기는 값비싼 향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버는 것보다 더 비싼 프랑스 향수로 가득했고 그 아래에는 가십, 스캔들이 태어나고 먹이를 먹고 전설로 자라나는 날카로운 동물적인 냄새가 깔려 있었다. 모든 머리가 돌아섰고 모든 대화가 중간에 멈췄으며 속삭임이 마른 입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시작되어 울부짖음이 될 때까지 커져갔다. 웬트워스 공작이군. 누군가 숨을 죽여 말했다. 그 말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들려왔다. 아라벨라 페어팩스와 함께, 하지만 그녀는 파멸했잖아. 다른 목소리, 더 크고 신중함에 덜 신경 쓰는 목소리. 그들은 저 박스석에 거의 20분 동안 함께 갇혀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군중 속 어딘가에서 전혀 다른 톤? 아마도 전하께서는 우리 모두가 놓친 무언가를 보셨나 보군. 프레더릭은 잠시 완전히 가만히 서서 군중이 그 장면을 흡수하고 그들의 충격이 등록되고 추측이 시작되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절제되고 권위 있었으며 군중은 아라벨라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태도에 대한 본능적인 존경심으로 그의 앞에서 갈라졌다. 아라벨라는 시선과 속삭임의 시련을 통과하며 떨림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프레더릭의 손이 내려와 그의 팔에 얹힌 그녀의 손을 덮었다. 따뜻하고 꾸준하고 단단하게 그녀를 이 순간과 이 선택에 고정시켰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손아귀는 단단했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넘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고개를 높이 들고 이 시련을 통과하도록 요구하면서도 그녀를 지지할 것임을 이해했다. 그들은 굶주린 새의 부리처럼 딱딱거리는 부채를 든 수다스러운 부인들의 무리를 지나 부러움에서 공포에 이르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젊은 숙녀들을 지나 스캔들과의 연관성이 그의 정치적 권력을 감소시킬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강화시킬지를 결정하려는 듯한 계산적인 눈으로 프레더릭을 연구하는 신사들을 지나갔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들은 토마스 가디너 경과 리디아 페어팩스 양과 마주쳤다. 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웅장한 난간 근처에 서 있었고 저녁 초반의 승리감 넘치는 표정은 그들 앞의 광경을 인식하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했다. 리디아의 얼굴은 상충되는 감정의 연구 대상이었다. 죄책감과 승리감이 우위를 다투었고 그녀의 도자기 같은 푸른 눈은 커졌으며 장미 본고리 같은 입은 완벽한 오자 모양의 충격을 형성했다. 그녀는 사회가 가치 있게 여기는 방식으로 사랑스러웠다. 황금빛 곱슬머리와 섬세한 이목구비, 순종과 감탄을 약속하는 연약한 여성미, 아라벨라가 아니고 될 수도 없는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면서 아라벨라는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전적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 사회가 그녀에게 규정한 좁은 역할 이상을 도전하거나 질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배운 소녀에 대한 먼 연민만을 느꼈다. 가디너 경의 반응은 훨씬 덜 모호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졌고 턱은 너무 꽉 다물려 아라벨라는 그의 피부 아래 근육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마치 그들의 길을 막으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손은 항이나 어쩌면 명령으로 반쯤 들어 올려졌지만 프레더릭은 너무나 침착한 권위로 계속 걸어가서 가디너는 옆으로 비켜서거나 아니면 밟히거나 해야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프레더릭은 멈춰서서 1시간 전에 아라벨라를 그토록 공개적으로 굴욕을 준 남자를 마주했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복도를 통해 분명하게 들렸고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완전히 침묵한 수십 명의 증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절되었다. 가디너, 프레더릭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예의 바름 아래 얼음 같은 날이 서 있었다. 당신의 눈부신 판단력 부족에 감사해야겠군. 당신은 페어팩스 양을 과소평가받는 삶에서 구해냈소. 그 말들은 정밀하고 공개적인 명확성으로 전달되어 그 의도를 오해할 수 없는 따귀처럼 와닿았고 아라벨라는 가디너 경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그리고 그가 뇌졸중 직전임을 암시하는 얼룩덜룩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하, 그가 더듬거렸다. 프레드릭의 침착한 파괴 앞에서 그의 평소의 웅변은 그를 버렸다. 설마 당신께서 그분과 어울리시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묘사를 거부하는 듯, 마치 그녀가 예의 바른 사회에 실수로 들어온 이국적이고 어쩌면 위험한 생물인 양 아라벨라를 막연히 가리켰다. 뛰어난 지성과 원칙을 가진 여성 말이오. 프레드릭이 그를 위해 말을 끝맺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라벨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갑고 위험한 무언가로 떨어졌다. 확신하건대 그렇소. 그리고 다음 말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요, 가디너. 페어팩스 양은 오늘 저녁 내 가족과 함께 앉기로 동의했소.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선호를 아주 명확히 했으니 이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라오. 선호라는 단어에 대한 강조는 미묘했지만 명백했다. 가디너가 공개적으로 리디아를 선택했으므로 프레드릭의 동반자 선택에 반대할 입장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들 주위의 군중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고 더 이상 듣지 않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모든 권리가 있는 대로 수치심에 쌓여 사라져야 할 한 여자를 두고 두 강력한 남자 사이의 대결을 목격하는 스릴로 열광했다. 하지만 아라벨라는 움츠러들지 않고 프레드릭 옆에 곧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팔에 얹혀 있었고 턱은 모든 기대를 거스르는 반항심으로 들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가디너의 눈 뒤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개적으로 웬투어스 공작에게 도전하는 것이 사회적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는 깨달음. 7번째 박스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프레드릭이 아라벨라를 그토록 공개적으로 차지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에게 반대하는 것이 가디너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의미했다. 그 순간은 팽팽한 철사처럼 늘어났고 그리고 가디너는 간신히 억제된 분노를 전달하는 경련적인 절과 함께 물러섰다. 전하,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페어팩스 양.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서 가엾은 리디아를 끌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황금빛 곱슬머리가 그녀가 자신을 대신한 사촌과 방금 저녁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쓴 공작을 향해 마지막으로 혼란스러운 시선을 던지며 튀어올랐다. 가디너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지자마자 군중은 속삭임으로 폭발했고 추측은 열광적인 분위기로 치솟았다. 프레드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걷기를 재개했고 내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꾸준한 자신감으로 아라벨라를 군중 속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가장 눈에 띄는 박스석들이 위치한 중앙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각 계단을 오를 때마다 런던 사교계의 성층권으로 더 높이 올라갔고 아라벨라는 시선이 그들의 진행을 따라오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부채가 펄럭이고 내일 아침이면 오늘 저녁을 전설로 바꾸어 놓을 끊임없는 가십의 속삭임을 의식했다. 3번째 박스석은 층의 바로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장 눈에 띄고 따라서 가장 명망 있는 자리였으며 왕족과 최고 귀족을 위해 예약된 위치였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프레드릭의 여동생일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헨리에타 브랜든 여사는 아마도 30살 정도였을 것이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오빠와 같은 귀족적인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그녀의 미소에서 발산되는 따뜻함으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눈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짙은 파란색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아라벨라와 프레드릭이 다가오자 그녀는 환영의 손을 내밀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에는 심판이나 불승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페어팩스 양,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프레드릭과 같은 교양 있는 톤을 가졌지만 항상 표면 바로 아래에 웃음이 숨어 있는 듯한 음악적인 특성이 있었다. 제 오라버니께서는 3주 동안 당신의 교육에 대한 연설 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마침내 제대로 소개받으셨다니 기쁘네요.
자, 함께 하시죠. 시선과 속삭임의 시련 끝에 받은 그 단순한 친절한 인사는 아라벨라의 평정심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헨리에타가 그녀를 박스석으로 이끌자 눈물이 핑 돌았다. 안쪽은 7번째 박스석보다 더 크고 더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짙은 버건디색 벨벳 쿠션과 금박 몰딩이 촛불을 받아 따뜻한 반사광을 되쏘아냈다. 이미 몇몇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프레더릭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었다. 그들은 아라벨라가 들어서자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지만 헨리에타의 선례를 따라 비난 대신 환영의 표정을 지었다. 프레더릭은 그녀를 박스석 앞 가장 눈에 띄는 자리로 안내하고 그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존재는 사방에서 그녀의 등을 뚫을 듯한 시선에 대한 방벽이었다. 아래에서는 마지막 막을 위해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막은 아직 내려져 있었지만 오케스트라는 연주 준비를 위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비록 아라벨라는 오늘 밤 베르디에 집중할 관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진짜 드라마는 위층 박스석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헨리에타는 아라벨라의 다른 쪽에 자리를 잡아 미묘하지만 명백한 보호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라벨라만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기대어 속삭였다. 당신은 생각보다 용감해요, 내 사랑. 프레더릭이 방금 한 일, 당신이 방금 한 일, 그건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스캔들은 엄청나겠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편을 선택하게 만들 것이고 당신과 함께 서는 사람들을 보면 놀랄지도 몰라요. 사회의 모든 사람이 가디너와 그의 무리처럼 편협하지는 않아요. 우리 중 일부는 관습의 폭정에 도전할 누군가를 기다려왔어요. 아라벨라는 낯선 이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이 여인을 3주 동안 프레더릭이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악명 높은 은둔자인 오빠에게 그런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방어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이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헨리에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나는 당신이 내 오라버니를 다시 무언가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몇 년 동안 그는 삶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왔어요. 영지를 관리하고 의회에 참석하고 의무를 다했지만 그 안에는 기쁨도 열정도 없었죠. 그러다 펜버튼 살롱에서 돌아와 울스턴 크래프트를 인용하고 침묵하기를 거부한 한 여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10년 만에 그가 그렇게 생기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예요. 오페라 하우스의 불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마지막 막의 시작을 알렸고 관객들은 대화의 웅성거림이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아라벨라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박스석에 한쪽에는 웬트워스 공작, 다른 쪽에는 그의 여동생과 함께 앉아 있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에게 쏠려 있고 자신의 이름이 극장 구석구석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내일 아침이면 런던 전체가 파멸한 아라벨라 페어팩스 양이 공작과 함께 잠긴 박스석에서 나와 그의 가족과 함께 앉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질 수 있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오페라에서의 그 밤 이후로 3주가 지났다. 그 3주 동안 아라벨라와 프레더릭의 구애는 시즌의 스캔들이 되었고 모든 응접실에서 해부되고 모든 신사클럽에서 논의되었으며 수많은 편지와 아침 방문 그리고 올바른 행동의 쇠퇴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의 주제가 되었다. 웬트워스 공작의 서재는 이 포위 공격 동안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런던의 좁은 경계를 넘어선 세계에 대해 말해주는 책들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늘어선 방, 프레더릭이 자신의 정신과 맞는 정신을 찾아 수년에 걸쳐 수집한 철학, 과학, 문학에 관한 가죽 장정의 책들이었다. 4월의 쌀쌀함에 맞서 작은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 근처의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아라벨라는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펼쳐져 있었고
프레더릭은 창가에 서서 교육 개혁에 관한 의회 보고서의 구절을 읽고 있었다. 그는 위원회의 추론의 결함을 지적하며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헨리에타는 문 근처의 긴 의자를 차지하고 겉으로는 독서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샤프롱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프레더릭이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 오후 아라벨라를 맞이하며 다른 모든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면서도 고집한 예의에 대한 양보였다. 아라벨라가 비난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녀의 의견이 단지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애받으며 그녀와 프레더릭이 둘 다를 짜릿하게 만드는 열정으로 철학, 정치, 문학을 토론할 수 있었던 이 훔쳐온 대화의 시간들은 평화로운 막간이었다. 그러나 서재문이 예고 없이 벌컥 열리고 아라벨라의 아버지인 페어팩스 경이 의로운 분노의 힘으로 들어오자 그 평화는 돌에 부딪힌 수정처럼 산산조각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졌고 그의 눈은 수치심과 결의가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아라벨라의 어머니인 페어팩스 부인이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불안하게 꼬여 있었으며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을 따라온 것은 아라벨라의 삼촌, 그녀 아버지의 형이었는데 그는 항상 그녀의 책벌레 같은 성향을 못마땅해 하던 엄격한 남자였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게도 프레더릭 자신의 어머니인 웬트워스트 공작 미망인이 있었다. 60대의 키 크고 우아한 여인으로 그녀의 귀족적인 이목구비는 차가운 불승인의 선으로 굳어 있었다. 몇몇 다른 친척들이 그들 뒤로 몰려들어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넓고 평화롭게 느껴졌던 서재가 숨막히게 붐볐고 공기는 심판과 가족 권위의 무게로 가득 찼다. 아라벨라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책이 그녀의 무릎에서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그 소리는 갑작스러운 긴장 속에서 너무 크게 들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던지자 그녀의 등은 뻣뻣해졌다. 프레더릭은 의회 보고서를 의도적인 조심스러움으로 내려놓고 그녀 옆에 서기 위해 움직였다. 그의 큰 키는 통제된 분노를 발산했고 모든 근육은 이 침입자들을 그의 사적인 안식처에서 쫓아내려는 자신을 억제하는 노력으로 팽팽했다. 헨리에타도 일어섰다. 한 손은 문 옆에 벨줄에 얹혀 있었고 필요하다면 하인들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편안한 만족감에서 경계심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페어팩스 경은 인사치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닫힌 공간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프레더릭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딸에게 말했다. 아라벨라, 이 어리석은 짓은 끝나야 한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수치를 안겨주었다. 가디너 경이 네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우리 시골 영지로 물러난다면 이 무분별한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하기로 했다. 그 말들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아라벨라는 거의 웃을 뻔했다. 오페라 무대에서 그녀의 사촌과의 약혼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그녀를 굴욕시킨 가디너가 공작에게 구애받는 그녀의 무분별한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하기로 했다니. 그 논리는 너무나 뒤틀려 있어서 가족의 명예라고 인식하는 것을 회복하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의 깊이를 사회적 존경이라는 우상에 딸의 행복을 희생하려는 그의 의지를 드러냈다. 저는 제 정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남자에게 구애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아라벨라가 말했다. 사지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꾸준하고 명확하게 나온 것에 만족했다. 그리고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프레더릭의 손을 찾았고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는 연대의 제스처는 모인 가족들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페어팩스 경의 얼굴은 가능하다면 더 어두워졌고 그가 딸을 물리적으로 끌고 가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공작 미망인이 한쪽 장갑 낀 손을 들어 주의를 끄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차가운 푸른 눈은 마치 구매를 위해 평가받는 가축처럼 아라벨라를 훑어보았다. 얘야, 공작 미망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양 있고 합리적이어서 소리쳤더라면 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만들었다. 너는 이해해야 한다. 프레더릭은 후계자가 필요해. 너는 28살이야. 네 나이에 위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 분명히 젊은 여자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걸 알겠지? 프레더릭은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 전에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고 아라벨라가 그에게서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단단하고 용서가 없었다. 어머니, 페어팩스 양을 마치 씨앗 말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나이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작 미망인의 눈썹이 아들의 어조의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다. 분명히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박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회복했고 그녀의 표정은 거짓 친절에서 진정한 걱정으로 바뀌었다. 프레더릭,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녀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전성기가 지났으며 이제 완전히 스캔들에 휩싸였다. 너는 누구든 좋은 가문의 예의 바른 어떤 젊은 여자든 가질 수 있어. 가문의 혈통, 가문의 이름을 생각하렴. 런던의 모든 젊은 숙녀들이 영광으로 여길 텐데. 누구든. 프레더릭이 다시 끼어들었다. 아라벨라의 손을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쥐었지만 이 공격 앞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닷처럼 느껴졌다. 네, 지난 3주 동안 런던 구석구석에서 이 주장을 들었습니다. 누구든 가질 수 있다고요. 즉,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하고 결코 나에게 도전하지 않으며 잘 훈련된 암말처럼 제때의 후계자를 낳을 공허하고 순종적인 어떤 소녀든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라벨라 페어팩스는 제가 만난 가장 비범한 여성입니다. 만약 이 가족이 그녀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들의 비전이 빈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종처럼 서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맑고 타협하지 않았다. 아라벨라는 감사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그토록 절대적으로 변호해주는 순수한 안도감 때문인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라벨라의 어머니는 이 교환 내내 침묵하고 있었다. 남편 뒤에 약간 물러서서 이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라벨라가 어린 시절부터 인식했던 그 불안한 제스처로 손을 여전히 꼬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사랑했지만 아라벨라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 두려워했고 사회에 그토록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여자, 사랑이라는 불확실한 약속을 위해 존경을 버리는 여자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다. 이제 아라벨라의 삼촌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가부장적 권위의 엄격한 선으로 굳어 있었고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무뚝뚝한 실용주의로 프레더릭에게 직접 말했다. 전하, 당신의 유산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혈통을요. 젊은 여성은 당신에게 많은 아이를 낳아주고 계승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페어팩스 양은 솔직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거의 출산 연령을 지났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위험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녀의 거침없는 성격, 그 살롱에서의 스캔들적인 행동, 적절한 여성적 행동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들은 적합한 공작 부인을 만드는 자질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영국의 위대한 가문 중 하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혼의 빈약한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프레더릭은 아라벨라의 손을 놓았고 그녀는 잠시 공황 상태를 느꼈다. 그가 물러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지만 대신 그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양손을 잡고 그들 사이에 들어 올려 보호적이면서도 선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의 회청색 눈은 나머지 방이 희미해질 정도로
강렬하게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화난 친척들과 억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무게가 모두 그들 사이의 이 연결의 순간에 배경 소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모인 가족들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자세는 그들이 연합되어 있으며 그녀에 대한 어떤 공격도 그에 대한 공격이며 어떤 논쟁이나 위협이 동원되더라도 그들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나의 유산은 동등한 파트너십이 될 것이오. 프레더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광대한 영지를 지휘하고 의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남자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평생 동안 그의 사회적 하급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도전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 시작할 의도도 없는 남자였다. 나의 혈통은 그녀의 명석함, 그녀가 다른 어떤 자질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성과 용기로 강화될 것이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만약 내가 적합한 신부와 함께하는 50년의 편안한 평범함보다 아라벨라 페어팩스와의 5년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 집을 떠나도록 초대하오. 방은 항의로 폭발했다. 목소리들이 반대와 간청, 분노의 불협화음으로 겹쳐졌다. 페어팩스 경은 상속 박탈과 가문의 불명예에 대해 더듬거렸고 아라벨라의 삼촌은 의무와 책임을 들먹였으며 몇몇 이모와 사촌들은 불승인의 합창에 목소리를 더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공작 미망이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차가운 푸른 눈은 실망과 마지못한 존경 사이의 무언가. 아라벨라가 정확히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헨리에타의 손은 이제 실제로 벨줄을 움켜쥐었고 프레더릭이 신호를 보내면 이 사람들을 밖으로 호위할 하인들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오빠에 대한 충성심은 그들의 위압적인 어머니 앞에서도 절대적이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문 근처의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 앞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 압도되어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이 위협하고 허풍을 떨며 그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동안 딸이 공작과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빛은 이제 황금빛이 아니라 가혹하게 느껴졌고 서재 주위에 늘어선 얼굴들의 모든 분노와 두려움, 심판의 선을 비추었다. 그리고 아라벨라는 도착하자마자 놓아두었던 사이드 테이블 위의 레티큘, 그 옆에 깔끔하게 접힌 장갑을 의식했다. 너무나 폭력적으로 중단된 평화로운 오후의 증거였다. 벽난로 위 프레더릭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초상화는 즐거움과 승인이 뒤섞인 듯한 그림 속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아라벨라는 이 남자가 아들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가 적합한 신부를 요구하는 공작 미망인과 함께 섰을지, 아니면 관습보다 사랑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프레더릭과 함께 섰을지 궁금해졌다. 프레더릭은 혼란을 뚫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어조에 담긴 명령은 지휘자의 지휘봉이 오케스트라를 멈추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으로 항의를 침묵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으로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나는 페어팩스 양과 결혼할 작정이요. 당신들의 축복이 있든 없든. 그 선언은 공중에 매달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구애, 관리해야 할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웬트워스 공작이 이 방이나 런던 사교계의 누구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스캔들에 휩싸인 28살의 아라벨라 페어팩스 양과 결혼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명이었다. 아라벨라는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우는 것을 느꼈고 어머니의 숨 막히는 소리와 아버지의 목 졸린 듯한 항의 소리를 들었으며 공작 미망인의 얼굴이 완전한 충격의 표정으로 얼어붙는 것을 보았다. 프레더릭은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의미에서 아직 반지와 함께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을 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방금 두 가족 앞에서 그렇게 할 의사를
그가 설득될 것이라는 오해나 희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선언했다. 페어팩스 경이 먼저 목소리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뇌졸중 같은 분노로 보라색이 되어 있었다. 그런 짓은 못한다! 그가 딸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 아라벨라, 나는 이 결합을 금한다. 너는 즉시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 만약 네가 거부한다면,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고집한다면 나는 너를 의절할 수밖에 없다. 너는 지참금도 가족의 지원도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너는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그 위협은 겁을 주어 재정적, 사회적 압력을 통해 수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라벨라는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자식으로서의 순종의 마지막 사슬이 실처럼 끊어졌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며 행동을 조절하고 지성을 숨기며 자신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딸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인정할 그녀의 버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허구였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진심이었다. 이 일이 그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 미안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거부했다. 서재에서의 그 포위 공격 이후 2달이 지났다. 그 2달 동안 전선은 그어지고 다시 그어졌으며 가족들은 편을 들거나 불승인 속에서 물러났고 런던 사교계는 웬트워스 공작과 아라벨라 페어팩스 양이 그들의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스캔들적인 구애를 계속하는 것을 열광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페어팩스 경은 상속 박탈이라는 위협을 실행에 옮겨 아라벨라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가족 중 누구도 그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비록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과 비난,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아라벨라가 재고해달라는 절박한 간청으로 가득 찬 비밀 편지를 보내며 이 칙령에 저항했지만 공작 미망이는 항의의 표시로 시골로 물러나 아들의 파멸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헨리에타는 그녀가 유배 중에도 프레더릭의 절대적인 굽히지 않음, 누가 승인하든 반대하든 아라벨라가 그의 선택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의 침착한 주장에 의해 달아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라벨라와 프레더릭은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스캔들보다 더 견고하고 사회의 덧없는 심판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그들 사이에 구축했다. 매일매일 강해지는 정신과 마음의 파트너십이었다. 6월 하순의 이 저녁, 황혼이 런던 하늘을 장미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일 때 아라벨라는 헨리에타 옆에 마차에 앉아 프레더릭이 그녀의 점점 더 창의적인 정보 추출 시도에도 불구하고 밝히기를 거부한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아침 저녁에 그녀의 참석을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어달라고 부탁하며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그녀에게 약속했다. 헨리에타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녀를 데리러 왔으며 프레더릭이 이것을 몇 주 동안 계획해왔고 그를 믿어야 한다는 확신 외에는 어떤 힌트도 제공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했다. 마차가 보우 스트리트로 접어들자 아라벨라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식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익숙한 외관이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그들 앞에 솟아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7번째 박스석에서 쓰러졌고 굴욕과 심적 고통으로 기절했으며 프레더릭이 그녀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려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삶이 끝나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마차가 입구에서 멈추자 그녀는 오페라 하우스가 어둡고 문 주위에 군중이 없고 런던 최고의 명사라는 반짝이는 화물을 내리기 위해 마차가 줄지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헨리에타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오늘 저녁을 위해 극장 전체를 빌렸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아라벨라를 쳤고 그 전체적인 함의가 등록되면서 숨을 멎게 했다. 전체 로열 오페라 하우스, 런던의 가장 웅장한 장소 중 하나가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개인적인 공연을 위해 단 하룻밤 동안 대여되었다니. 그 사치는 어마어마했지만 그 이상으로 상징성이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굴욕의 장소로 돌아가 그것을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마부 한 명이 마차문을 열고 그녀가 내리는 것을 도와줄 때 헨리에타가 로비에서 기다리겠다고, 오늘 밤은 아라벨라와 프레더릭 단둘을 위한 것이라고 속삭일 때 이미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이고 있었다. 웅장한 입구 홀은 마치 1000개의 촛불로 밝혀진 것 같았고 그 불꽃은 거울과 금박에 반사되어 공간이 보석 상자 내부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프레더릭이 서 있었다. 이브닝복을 입고 눈부시게 빛났고 그의 회청색 눈은 그녀의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3번의 긴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궁중적이면서도 친밀한 제스처였다. 오페라 하우스 전체를 빌리셨군요. 아라벨라가 이미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프레더릭은 그의 엄격한 얼굴을 빛나는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그 드문 미소를 지었다. 청혼을 위해서요. 그가 확인하며 그들을 박스석으로 데려갈 계단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나는 이곳에 대한 당신의 기억을 대체하고 싶었소. 수치심 대신 기쁨으로 채우고 싶었소. 그들은 익숙한 계단을 2층으로 올라갔고 아라벨라의 심장은 7번째 박스석, 그녀가 홀로 앉아 쓰러졌던 바로 그 박스석, 프레더릭이 처음 문을 잠그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동정 대신 인정을 제안했던 그곳에 가까워지자 가슴에서 터져 나올 듯이 뛰고 있었다. 그러나 박스석은 변해 있었다. 공기를 향기롭게 하는 흰 장미로 가득 차 있었고 벨벳 쿠션은 짙은 사파이어 블루의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2달 전 그녀의 의식 없는 몸을 담았던 그 의자에 앉았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아래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악단석에 모여 있었고 작지만 완벽하게 구성된 앙상블이었다. 그녀와 프레더릭이 자리에 앉자 지휘자는 지휘봉을 들었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서곡이 극장을 가득 채웠다. 아라벨라는 그 선택을 즉시 알아차렸고 하인들이 귀족 주인들을 능가하는 이야기, 재치와 지성이 지위와 특권을 이기는 이야기, 사회 계층을 거스르는 사랑에 대한 오페라라는 그 완벽한 적절함에 새로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공연은 절묘했다. 가수들은 텅 빈 극장을 모차르트의 걸작의 복잡한 희극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솟아오르는 목소리로 채웠고 아라벨라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 있는 프레더릭을 의식하며 그의 손이 박스석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찾았고 지난 2달 동안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1막이 끝나고 막이 내리자 아라벨라는 이 비범한 선물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프레더릭은 이미 일어나 자신감과 취약함을 모두 담은 미소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와 함께 가시죠. 그가 간단히 말하며 그녀를 박스석 밖으로 계단을 내려가 출구가 아닌 무대 자체를 향해 이끌었다. 그들은 무대 뒤로 이어지는 옆문을 통과했고 막간에 쉬고 있는 가수들이 있는 무대 날개를 지나 그리고 프레더릭은 그녀를 무대 자체로 남겨진 무대 조명이 드리운 황금빛 속으로 안내했다. 텅 빈 극장의 광활함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3층의 박스석이 웨딩 케이크의 층처럼 솟아 있었고 이제는 그들이 몇 분 전에 앉아 있었던 7번째 박스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 있었다. 그 박스석은 이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상기시키는 듯 그들 위에 보였다. 무대는 흰 장미로 덮여 있었다. 수백 송이가 거대한 계단식 디스플레이로 배열되어 공간을 정원으로 바꾸었고 그 향기는 압도적이고 아름다웠으며
프레더릭이 그녀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폐를 달콤함으로 가득 채웠다. 아라벨라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그 순간에 거대함에 떨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고 있었고, 오페라 하우스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프레더릭은 그녀의 양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 깜박이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꾸준했다. 그리고 의도적인 우아함으로 그는 이 극장에서 두 번째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긴 박스석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무대 조명의 완전한 눈부심 속에서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오직 그들 둘과 그들이 함께 내리는 선택만이 있었다. 내가 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프레더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광대한 공간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그림자 속이었고 문은 잠겨 있었소. 오늘 밤 나는 빛 속에서 무릎을 꿇소. 온 세상이 보도록 초대했지만 나는 이 순간을 우리 둘만을 위해 간직하기로 선택했소. 그의 손은 그의 코트에서 갈색 종이로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낼 만큼만 그녀의 손을 놓았고, 그가 그것을 그녀의 떨리는 손에 놓았을 때 그녀는 포장을 통해 그것이 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이 극장에서 쓰러졌소, 아라벨라.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정신들에게 굴욕을 당했소. 나는 그 기억을 대체하고 싶었소. 이 공간을 수치심 대신 기쁨으로 채우고 싶었소. 당신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 장소가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소. 아라벨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꾸러미를 풀었다. 종이가 떨어져 나가자 낡은 가죽으로 장정된 책이 드러났다. 페이지는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그녀가 희미해져 가는 금박으로 척추에 양각된 제목,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 옹호를 읽었을 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했다. 이것은 초판본이었다. 그녀의 애서가의 눈은 1792년의 출판 날짜를 인식했다. 그 시대의 스캔들이었고 6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책, 그런 생각이 위험한 급진주의로 여겨졌을 때 여성의 교육과 평등을 주장했던 책이었다. 프레더릭은 그녀에게 귀중한 유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구축하기로 선택한 모든 것, 그들이 상징하는 모든 것의 상징을 주었다. 내가 한 번은 여성의 교육을 주장했던 여자를 원한다고 말했소? 프레더릭이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거칠어져 조심스러운 통제가 미끄러져 그의 감정의 깊이를 드러냈다. 나는 철학을 인용하고 관습에 도전하는 여자를 원하오. 나는 나의 동등한 자, 나의 파트너, 나의 가장 격렬한 동맹을 원하오. 그는 손을 뻗어 그가 리본으로 표시해둔 페이지로 책을 열었다. 그가 연필로 밑줄 그은 구절을 가리켰고, 아라벨라는 눈물을 통해 울스턴크래프트가 반세기 이상 전에 썼던 그 말을 읽었다. 나는 여성이 남성 위에 권력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 위에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아라벨라. 프레더릭이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졌다. 귀족적인 절제의 모든 허식이 날것의 정직함을 위해 버려졌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권력을 가질 것이오.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려 했던 모든 기대를 거스르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오. 만약 우리가 축복받는다면 아이들을 키워 순종보다 지성을, 수능보다 용기를, 전통보다 진실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할 것이오. 우리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남성들이 들어야 하는 살롱을 개최할 것이오. 우리는 나의 지위와 자원을 현상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도전하기 위해 너무 과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것이오. 나와 결혼해서 당신의 삶을 나와 대화하며, 나와 논쟁하며,
나를 가르치며 나와 함께 성장하며 보내주시오. 당신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달이 나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사랑과 존경, 그리고 지적인 교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소중한 전체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주시오. 아라벨라는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한 손으로는 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다른 손으로는 프레더릭의 얼굴을 감쌌다. 장갑 낀 손바닥 아래로 그의 저녁 수염의 약간의 까칠함, 그의 피부의 온기, 그녀의 가장 낮은 순간에 그녀를 보고 그녀를 구출하는 대신 그녀와 함께하기로, 어둠 속에서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빛 속으로 이끌기로 선택한 이 남자의 현실감을 느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가 눈물 사이로 간신히 말했다. 모든 것 후에, 스캔들과 가족들과 위협들과 추방 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저를 보고 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저를 축하해주고 싶어 할 줄은요. 프레더릭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너무나 부드러운 제스처에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꾸준했다. 얘라고 말해주시오, 아라벨라. 얘라고 말해주시오. 그러면 나는 매일 당신이 이 행복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우리 중 누구라도 위축시키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당신 옆에서 싸우고 우리만이 정의할 수 있는 삶을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가겠소. 네. 그녀가 말했다. 그 단어는 흐느낌과 웃음이 뒤섞여 나왔고 그녀가 느끼는 모든 기쁨과 안도, 압도적인 사랑이 그 한 음절에 쏟아져 나왔다. 네, 프레더릭. 1000번이라도 네.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과 논쟁하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을 사랑할게요.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책이 그들 사이에 눌린 채 그가 그녀를 가까이 안았고 그녀는 그의 심장이 그녀의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청혼 동안 침묵했던 오케스트라는 갑자기 피가로의 승리적인 피날레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텅 빈 극장을 가득 채우며 마치 건물 자체가 그들의 결합을 축하하는 듯했고 아라벨라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눈물 사이로 웃었다. 프레더릭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만큼만 물러서서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말했다. 반지도 있소. 비록 책이 더 중요해 보였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사파이어가 드러났는데 그 돌에 짙은 파란색은 정확히 7번째 박스석의 새 쿠션 색깔이었다. 그가 그것을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자 아라벨라는 오늘 저녁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세심한 주의로 계획되었으며 모든 요소가 고통을 기쁨으로, 수치심을 축하로, 끝을 시작으로 바꾸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위에 함께 서 있었다. 흰 장미와 황금빛에 둘러싸여 광활한 텅 빈 극장이 그들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었다. 아라벨라는 그들 위 어둠 속에서 보이는 7번째 박스석, 그녀가 절망 속에 쓰러졌던 그 작은 금박 세 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완성감을 느꼈다. 그 박스석에서 기절했던 여자는 사회의 심판에 의해 부서지고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기대의 무게 아래 짓눌렸지만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여자는 온전했고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다. 프레더릭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위를 보았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듯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기 때문이다. 실신에서 청혼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한 이야기의 끝에서 다른 이야기의 시작으로 아라벨라는 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최악의 기억을 최고의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 오페라 하우스를 빌렸고 보석이 아닌 울스턴 크래프트를 주었으며 이 극장에서 2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2번 다 구조가 아닌 인정을 제안한 이 비범한 남자에게. 우리는 규칙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고
그들이 함께 착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이었다. 프레더릭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뺨에, 그리고 마침내 입술에 순결하면서도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를 했다. 우리는 규칙을 다시 쓰고 있소. 그가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쓸지 정말 기대되는군. 오케스트라는 계속 연주했다. 승리와 재치,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랑의 음악이 위대한 극장의 구석구석을 채웠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 밖에서 런던은 영원한 움직임을 계속했고, 안에서 두 사람이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작은 방식으로 그들 주위의 세상을 바꿀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7번째 박스석은 그들이 있었던 곳의 기념비처럼 그들 위에 비어 있었고, 아래의 무대는 그들이 가는 곳의 축하로 그들을 황금빛 속에 담고 있었다. 아라벨라가 프레더릭의 품에 기대었을 때, 한 손에는 여전히 울스턴 크래프트의 초판본을 쥐고 다른 손에는 그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평생 동안 모르고 찾아 헤맸던 것을 찾았음을 이해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빛 속에서 그녀와 함께 설 파트너,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그녀의 정신을 가치 있게 여길 파트너, 그녀의 지성과 용기, 위축되기를 거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녀를 선택할 파트너,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단순히 필연적이라고 알고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